할머니, 이건 이상해요. MRI 판독실 문이 닫히는 순간 의사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인 며느리 미정의 얼굴, 그건 걱정이 아니었다. 들키면 끝난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내 기억이 무너진 게 나이 탓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MRI 한 장이 내 인생을 환자로 찍어 누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의사가 종이를 내 앞으로 밀어놓는 순간 며느리가 내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지금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세요. 병원에서 들은 그 속삭임이 내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1세 윤복래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인사 먼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도 오늘 하루 평안과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벽 5시 30분, 복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없이 저절로 깨는 게 이제 몸에 배어버렸어요. 침대 옆 탁자 위 남편 영정 속 그 사람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복래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관절이 뻣뻣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거실로 나가 커튼을 열자 희뿌연 새벽 공기가 창문 너머로 밀려들었습니다. 복래는 소파 위에 놓인 방석을 정돈하고 테이블 위 리모컨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4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손님 없는 가게를 정리하듯 아무도 없는 집을 매일 아침 정리했어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액자를 닦았습니다. 마른 천으로 먼지를 조심스럽게 훔치며 복래는 중얼거렸어요. 여보, 오늘도 날 좋네요. 당신 좋아하던 날씨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3년 전 그 사람이 떠난 뒤로 이 집엔 복래의 목소리만 남았어요. 그래도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목소리마저 잊을 것 같았거든요. 식탁 위엔 약통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복래는 물을 한 컵 따르고 약을 하나씩 꺼내 먹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니까요. 냉장고 옆에 붙은 메모지를 확인했습니다. 가스 잠금 확인, 현관문 이중 잠금, 베란다 창문. 복래는 매일 밤 자기 전 이 목록을 체크했어요. 안 그러면 밤새 불안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귀찮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조심해야 했어요.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래는 반사적으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인터폰 화면엔 며느리 미정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엔 어김없이 죽 보온병과 인삼즙 파우치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문을 열자 미정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38살 단정한 차림에 늘 밝은 표정을 지닌 며느리였어요. 복래는 미정을 볼 때마다 고마우면서도 묘하게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여요. 괜찮아, 잘 잤어. 너 매일 이렇게 오느라 힘들지 않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 당연한 거죠. 미정은 주방으로 가서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복래는 식탁에 앉아 인삼즙 파우치를 뜯었습니다. 진한 향이 코를 찔렀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쓴맛이 강했습니다. 오늘 건 좀 쓰네. 원래 좋은 건 쓴 법이잖아요, 어머님. 건강에 제일 좋은 거예요. 미정은 웃으며 죽을 내밀었습니다. 복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삼즙을 다 마셨어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6층에 사는 박 여사였어요. 복래 씨, 며느리가 참 효자네. 요즘 저런 며느리 어디 있어? 매일 아침 7시에 온다며? 그러게 말이야. 고마운 일이지. 복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묵직했습니다. 고마운 건 맞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모를 부담감이 함께 눌러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똑같은 루틴. 거부할 수 없는 친절이 때론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복래는 멈칫했어요. 왜 냉장고를 열었더라? 뭘 꺼내려고 했지? 멍하니 서서 찬 공기만 맞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복래는 그냥 문을 닫았어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스스로에게 말하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를 보려고 리모컨을 찾았어요. 소파 쿠션 사이, 테이블 위, 서랍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0분을 뒤지다 세탁기 위에서 리모컨을 발견했어요. 복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다 뒀지? 미정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복래는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하려다 말을 멈췄어요. 배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배우 있잖아.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미정은 부드럽게 웃었지만 복래는 속이 답답했어요. 분명히 아는 배우인데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화제를 돌렸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복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전등을 껐는데 문득 정말 껐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확인했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누웠지만 또 불안했어요. 두 번째 확인.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 확인하고 나서야 복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영정 속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복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나 요즘 좀 이상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복래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미정은 7시에 왔습니다. 복래는 함께 아침을 먹고 며느리를 배웅한 뒤 장을 보러 나가기로 했어요. 외출 준비를 하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앞에 선 복래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6개의 숫자, 40년 넘게 써온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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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그런데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틀렸다는 신호였어요. 복래는 당황했습니다. 다시 천천히 눌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빨간 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어요. 왜 안 열리지? 세 번째 시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숫자를 눌렀는데 정말 제대로 누른 건지 확신이 없었어요. 빨간 불이 또 깜빡였습니다. 복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못 나가시는 거예요? 미정아, 이게 안 열려. 비밀번호가 틀렸대. 미정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복래의 어깨를 가만히 잡고 도어락 앞에 섰어요. 어머님, 요즘 자주 그러시죠? 제가 열어드릴게요. 미정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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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파란 불이 들어오며 문이 열렸어요. 복래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번호를 알아? 아,
도연 오빠한테 들었어요. 혹시 몰라서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 손이 떨려서 잘못 누른 걸까? 아니면 정말 번호를 잊은 걸까? 며느리는 어떤 번호를 눌렀지? 남편 생일이 맞았나? 어머님, 이거 종이에 적어서 현관에 붙여둘게요. 다음엔 이거 보고 여세요. 미정은 메모지에 숫자를 적어 현관 안쪽 벽에 붙였습니다. 복례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72살 내 집 비밀번호를 메모지로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흘 뒤 복례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 중에 희미하게 가스 냄새가 났거든요. 복례는 코를 킁킁거리며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가스레인지 밸브를 확인했어요. 한쪽 밸브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복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내가 이걸 열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요리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젯밤? 아니, 어젯밤엔 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복례는 황급히 밸브를 완전히 잠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한참을 환기시켰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만약 불이 붙었다면? 폭발했다면? 복례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고 있었던 건가? 그날 오후 복례는 밥을 하려고 쌀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쌀을 여러 번 헹구고 물기를 빼서 냄비에 담았어요. 그리고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복례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잠깐 눈만 붙이려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냄비는 그대로 식탁 위에 있었어요. 가스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쌀을 씻어놓고 밥을 짓는 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아, 내가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3월 15일 은행, 3월 22일 정형외과. 빨간 펜으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복례는 달력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내 글씨가 맞나?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장바구니에 우유, 계란, 두부를 담고 계산대로 갔어요. 직원이 금액을 불렀습니다. 12,800원입니다. 복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 단말기에 꽂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멈췄어요. 비밀번호가 뭐였지? 내 자리. 분명 아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복례는 당황해서 숫자를 아무렇게나 눌렀습니다. 삑. 틀렸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또 틀렸습니다. 저기, 혹시 다른 걸로 하시겠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복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뒤에서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현금으로 할게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져 현금을 꺼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복례는 마트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시지? 응, 괜찮아. 너는?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요. 밥은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럼 미정이가 매일 챙겨주는데. 미정이가 잘해주죠? 엄마, 미정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통화 중에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아내 미정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 먼저 끊을게요. 건강 챙기시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아들 부부가 무슨 일이 있나? 싸우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깊이 따져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복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유 없이 불안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가스밸브가 보였고 도어락에 빨간 불이 보였어요. 카드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복례는 일어나 서랍장으로 갔어요. 제일 아래 서랍, 인감 도장을 넣어둔 곳이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손을 넣었는데 문득 손이 멈췄어요. 여기 있었는데 서랍 안을 더듬었습니다. 도장이 만져지지 않았어요. 복례는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찾지 않았어요. 찾는 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없다면? 만약 내가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다면? 복례는 서랍 앞에 선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숨소리만 들리는 밤이었어요. 미정이 병원 이야기를 꺼낸 건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많고 불안해하시잖아요. 복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어요. 병원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 가스밸브, 카드 비밀번호. 복례도 자신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뭘 하는데? 간단한 검사예요. 머리 사진도 찍고 기억력 검사도 하고 확인만 하는 거예요, 어머님. 확인. 그 단어가 복례를 움직였어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이 탓인지. 그래, 한번 가보자.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안내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접수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복례는 미정 옆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목발을 짚은 중년 남자,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었어요. 윤복례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호명이 떨어졌습니다. 복례는 미정과 함께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의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복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요즘 자꾸 깜빡해요. 비밀번호도 잊어버리고 뭐 하려다가 잊어버리고.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달? 아니, 두어 달쯤? 가족력은 어떠세요? 치매나 뇌질환 있으신 분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수면은 어떠세요? 잘 주무시나요? 복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자다가 깨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다시 못 자고. 잘 못 자요. 중간에 자꾸 깨요. 의사는 문진표를 보며 체크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 식사 패턴, 운동 빈도. 복례는 질문에 답하다가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혼자 사세요? 내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요. 외로우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복례는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정이 황급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안해. 괜찮아. 복례는 눈물을 닦았지만 가슴 속 무언가는 닦이지 않았어요. MRI 촬영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뇌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해요. MRI. 복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머릿속을 들여다본다는 게 두려웠어요. 이틀 뒤
복례는 병원 MRI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귀마개를 받아들었어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침대에 누우시면 돼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사진이 흔들려요. 복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좁은 터널 속으로 몸이 들어갔어요. 천장이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웅웅웅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머리를 감쌌어요.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정이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에 띄워진 뇌 사진을 보며 설명했어요. 소혈관 질환 소견이 보이네요. 미세한 허혈 흔적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치매인가요?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치매 확정은 아니에요. 인지 기능 검사를 함께 봐야 해요. MRI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주의는 필요하죠. 하지만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뇌에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소혈관 질환은 노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어머님 들으셨죠? 뇌에 문제가 있대요. 복례는 미정의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의사의 설명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뇌의 문제. 그 단어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운전대를 잡고 말이 없었어요. 복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MRI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아니, 달라진 건 집이 아니라 복례 자신이었습니다. 복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72살,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이게 나인가? 복례는 거울을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나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어루만졌습니다. 나 이제 어떡해?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복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복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MRI 사진 속 하얀 뇌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소혈관 질환, 미세어혈. 그 단어들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나는 끝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복례는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MRI 결과가 나온 뒤부터 미정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졌다기보다는 더 세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복례는 그걸 친절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어머님,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미정은 그 말을 자주 했습니다. 복례가 마트에 가려고 하면, 은행에 가려고 하면, 동네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 같은 말이 돌아왔어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주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나가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냥 걷고 싶을 때, 생각하고 싶을 때. 미정아, 나 혼자 갔다 올게. 바로 앞 마트만. 안 돼요, 어머님. 길에서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복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약 봉투가 사라진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복례는 늘 서랍에 넣어두던 병원 영수증과 약 봉투를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미정아, 내 약 봉투 못 봤니? 아, 제가 정리했어요. 어머님이 또 잃어버리실까 봐요. 이제 제가 관리할게요. 그래도 내 약인데. 어머님, 요즘 깜빡하시잖아요. 제가 챙기는 게 안전해요. 복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약인데, 내 영수증인데. 하지만 미정의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복례는 실제로 깜빡했으니까요. 며칠 뒤 미정이 복례의 휴대폰을 잠깐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긴급 연락처 설정해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미정은 휴대폰을 가져가서 이것저것 만졌어요. 10분쯤 지나 돌려줬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편하게 쓰세요. 복례는 휴대폰을 받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내 전화인데 왜 며느리가 만지는 걸까?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또 어머님을 위해서라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택배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례 앞으로 온 우편물과 등기를 미정이 먼저 챙겼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님. 복잡한 거 많으니까요. 내가 볼 건데.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미정은 우편물을 챙겨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례는 그걸 지켜보며 불편했지만 또 뭐라 말하지 못했어요. 시장에 간 날이었습니다. 복례는 생선을 사려고 지갑을 꺼냈어요. 그런데 지갑 안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카드가 어디 있는지, 현금이 얼마 있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복례는 가방을 뒤지며 지갑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뭐 찾으세요? 미정이 옆에서 물었어요. 생선 가게 주인도 옆에 서 있던 손님들도 복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갑이 어디 갔지? 여기 있잖아요. 미정이 복례의 손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며 말했어요. 요즘 자주 깜빡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주변에 다 들렸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 손님이 복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과 연민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복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복례는 깜빡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말이 없었어요.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흘렀습니다. 아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검사 받았다며? 미정이가 얘기하더라. 응, 받았어. 의사가 뭐래? 괜찮대? 복례는 대답하기가 애매했어요. 의사는 치매 확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미정은 뇌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글쎄, 좀 조심하래. 그럼 미정이 말 잘 들어. 미정이가 잘 챙겨줄 거야. 복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어요. 알았어. 엄마, 나 바빠서 자주 못 가는데 이해해. 미정이 있으니까 괜찮지? 그래, 괜찮아. 전화를 끊고 복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며느리가 날 너무 통제한다고? 하지만 그건 복례 자신이 깜빡거려서 생긴 일이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하다가 간을 놓쳤습니다. 국이 싱거웠어요. 미정이 한 숟갈 떠먹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국 좀 싱거워요. 아, 미안해. 소금을 덜 넣었나 봐. 괜찮아요. 미정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복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어요. 며느리도 힘든가 보다. 복례는 미안했습니다. 식사 후 복례는 설거지를 하려다가 같은 말을 2번 했어요. 미정아, 커피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잠시 후, 미정아, 커피 마실래? 미정이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어머님 방금 물어보셨잖아요. 복례는 멈칫했습니다. 그랬나? 기억이 안 났어요. 아, 그랬어? 미안해. 그날 밤 복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알림을 받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단톡방 메시지가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님 상태 심각한가 봐요. 복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 봤지만 어느 대화방인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각한가 봐요.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가 한 말이지? 아들, 며느리, 내 상태가 심각하다고? 복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정말 심각한 건가? 나는 끝난 건가? 복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밤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미정이 보건소 검사 이야기를 꺼낸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 인지검사 받으러 가야 해요. 병원에서 권유했잖아요. 복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인지검사.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꼭 받아야 해? 네, 어머님. 정확히 확인해야죠. 치료도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치료. 미정은 이미 복례가 아프다고 단정한 것 같았어요. 복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보건소는 오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은 노인들, 보호자들, 접수대 앞에 줄 선 사람들. 복례는 미정 옆에 앉아 번호표를 움켜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102번 윤복례님. 호명이 떨어졌어요. 복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미정이 팔을 잡아줬어요. 검사실은 조용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이정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분한 말투였지만 눈빛이 예리했어요. 앉으세요. 간단한 검사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하지만 복례는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먼저 시계를 그려볼까요? 2원 안에 시계를 그리시면 돼요. 11시 10분을 가리키게요. 복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원 안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1, 2, 3, 4 숫자가 한쪽으로 몰렸어요. 시침과 분침을 그렸는데 어디를 가리켜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다 그리셨어요? 네. 복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그린 시계가 엉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단어를 3개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비행기, 연필, 사과. 비행기, 연필, 사과. 복례는 따라 말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해. 비행기, 연필, 사과.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100에서 7씩 빼볼까요? 100에서 7을 빼면 93. 93에서 7을 빼면 86. 복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숫자가 뒤섞였어요. 긴장하면 안 되는데 긴장할수록 더 틀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3 단어가 뭐였죠? 복례는 멈칫했습니다. 비행기, 그리고 뭐였지? 연필? 맞아, 연필. 마지막이 뭐였더라? 비행기, 연필,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사사과?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맞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이정은은 복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복례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대기실로 나왔을 때 복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 의자에 앉은 아이가 복례를 힐끗 봤습니다. 보호자인 듯한 여성도 복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복례는 자격지심이 올라왔습니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건가? 복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정이 물었지만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례는 밤마다 검사 장면을 떠올렸어요. 엉망으로 그린 시계, 틀린 계산, 잊어버린 단어. 모든 게 복례를 짓눌렀습니다.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이정은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점수가 좀 낮게 나왔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밀 검사.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치매인가요? 단정할 순 없어요. 더 봐야 해요. 하지만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치매래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도 여기서도 다 같은 얘기잖아요. 이정은은 미정을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정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차에 타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렀어요. 복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밀 검사 필요, 점수 낮음, 치매. 그 단어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정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어요. 복례는 옆을 힐끗 봤습니다. 미정의 턱선이 굳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차에서 내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복례는 그 한숨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지쳤구나. 나 때문에. 먼저 들어가세요, 어머님. 저는 주차하고 올게요. 복례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늙고 지치고 초라한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고요했습니다. 남편 영정이 거실에서 복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쳐가는 걸까?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복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우세요? 복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먼지가 들어가서. 미정은 아무 말 없이 복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복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밀 검사, 치매, 끝.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그런데 문득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밀 검사 필요하다고 했지, 치매 확정이라고는 안 했는데? 이정은은 분명 단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정은 왜 치매라고 못 박았을까? 복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흐릿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의심의 불씨였어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복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눈을 뜬 채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날 오후 복례는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 멈춰 섰습니다. 미정이 베란다에서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바람이 불어와 단편적으로 들렸어요. 서류는 준비됐어요? 일정 빨리 잡아야죠. 아니, 그렇게까지는. 복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 일정? 네, 알아요. 최대한 빨리 그래야 안전하니까. 미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복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머님 상태 보면 지금이 적기예요. 적기. 그 단어가 복례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무엇의 적기? 복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어요. 미정이 통화를 끊고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거기 계셨어요? 응, 화장실 가려고. 복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 일정, 적기.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일까? 복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이상해. 그런데 내가 치매면 내 판단을 믿을 수 있을까? 복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알아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복례는 침대에 누워 결심했어요. 연기하자. 미정이 날 바보라고 생각하게 만들자. 그러면 방심할 거야. 그 틈에 진짜 뭘 하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미정이 왔을 때 복례는 일부러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오늘이 며칠이지? 3월 28일이에요, 어머님. 아, 그래, 내가 또 잊었네. 복례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미정은 복례를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복례는 같은 질문을 또 했어요. 미정아, 도연이는 요즘 뭐해? 회사 다니죠, 어머님. 10분쯤 지나서. 미정아, 도연이는 잘 지내? 미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복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머님, 방금 물어보셨잖아요. 그랬어? 미안해. 복례는 눈 초점을 일부러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보는 척했어요.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에 뭔가 섞여 있었어요. 안도? 아니면 확신? 그날부터 복례는 메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베갯잎 안쪽에 숨겨뒀어요. 미정이 올 때마다 시간과 행동을 적었습니다. 3월 28일 7시 마이너스 인삼집, 죽, 우편물 확인함, 내 방 서랍 열어봄. 3월 29일 7시 마이너스 내 휴대폰 또 만짐. 무슨 앱 설치하는 것 같았음. 3월 30일 마이너스 은행 서류 관련 질문함. 통장 어디 있냐고. 복례는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미정이 뭘 먼저 보는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던 어느 날 복례는 인감도장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서랍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뒀는데. 복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쌀통 안을 뒤졌어요.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이 쌀 속에 묻혀 있었어요. 내가 여기 뒀나? 복례는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이 작은 도장 하나가 뭘 의미하는지 복례도 알았습니다. 집, 재산 모든 것. 복례는 도장을 다시 숨겼어요. 이번엔 베란다 화분 밑에 묻었습니다. 흙을 파고 비닐에 싸서 넣었어요. 손이 더러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미정이 물었어요. 어머님,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복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도장? 서랍에 있지 않아? 없던데요. 그럼 어디 뒀더라? 기억이 안 나네. 복례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정말 모르는 척했어요. 찾아보세요, 어머님. 중요한 거잖아요. 미정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복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찾아볼게. 근데 왜 갑자기? 혹시 필요할까 봐요.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미정은 집안을 더 자주 둘러봤어요. 서랍을 열어보고 찬장을 뒤지고 옷장까지 확인했습니다. 복례는 TV를 보는 척하며 지켜봤어요. 미정이 찾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복례는 화분에 물을 주려고 베란다에 나갔어요.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닐봉지가 보였어요. 열어봤습니다. 도장이 없었습니다.
복례는 온몸이 굳었어요. 누가 가져갔지? 미정? 언제? 어떻게 알았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복례는 화분을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남편 영정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지? 영정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도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빼앗겼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정이 도장을 가져갔다. 그럼 이제 뭘 하려는 걸까? 복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수첩을 꺼내 적었어요. 인감도장 사라짐. 미정이 가져간 것 확실함.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길 것.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복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써야 했어요.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게 증거니까. 복례는 수첩을 다시 베갯잎 안에 숨기고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복례는 혼자 어둠 속에 남겨졌어요. 하지만 이제 복례는 달랐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싸우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복례는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고 거실불을 끄려던 참이었어요. 요즘은 일찍 자는 게 습관이 되었죠.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에 깨는 날이 많아서 아예 일찍 눕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복례는 현관 쪽을 돌아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었죠. 택배도 아니고 이웃이 찾아올 시간도 아니었어요. 혹시 며느리일까 싶었지만 미정은 보통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켜자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런데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였죠.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복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며느리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죠.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복례는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분은 누구신데요? 아, 법무사님이세요. 김 법무사님. 법무사라는 단어에 복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법무사라니. 이 밤에 법무사를 데려온다는 게 정상적인 일일 리 없었어요.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김동욱 법무사입니다. 복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죠. 며느리는 복례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법무사는 맞은편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법무사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복례는 그 종이들을 보며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어지러울 정도로 빽빽했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도연 오빠가 큰일이 났어요. 복례는 며느리를 돌아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일인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복례는 알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보증을 섰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채권자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두면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대요. 복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보증을 섰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가압류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서웠죠. 그래서 어쩌란 거예요? 며느리가 복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복례는 그 힘이 불편했지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어머님 명의로 담보를 잡으면 그걸로 일단 막을 수 있어요. 채권자들도 납득할 거고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 명의로 담보를 잡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무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르신 소유의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채권자들이 일단 압박을 멈추게 됩니다. 아드님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 수 있죠. 복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근저당, 담보, 채권자, 모든 단어가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밤에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낮에 하면 안 되나요?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복례는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눈빛이 아니었죠. 날카롭고 조급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복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이런 말투를 쓴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어머님, 오늘 안 하면 늦어요. 내일이면 가압류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정말 끝이에요. 도연 오빠도 저희 가족도 다 끝나는 거예요. 복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큰일을 당했다는데 엄마로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죠. 법무사가 서류를 복례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보시면 담보대출 동의서와 위임장이 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복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으려 했지만 단어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 위임. 모두 무서운 단어들이었죠. 복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복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평소보다 훨씬 세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복례는 서류 위에 펜 끝을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복례를 멈추게 했어요. MRI 검사 결과가 떠올랐죠. 의사가 뭐라고 했었나요? 뇌에 이상이 있다고 했나요? 아니면 단지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나요? 복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판단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틀린 걸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더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빨리 사인하세요. 도연 오빠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요? 복례는 며느리를 올려다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고 턱선이 팽팽했죠. 복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매일 아침 가져다 준 인삼즙이, 따뜻한 죽이 모두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복례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흔들렸어요. 며느리가 복례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아팠어요. 소나기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죠. 어머님, 빨리요. 복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종이에 가져다 댔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멈췄어요. 며느리가 팔목을 잡은 손을 풀었고 법무사는 고개를 현관 쪽으로 돌렸죠. 복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온 걸까요? 며느리가 인터폰 쪽으로 다가갔어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세요? 화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40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자였죠. 여자 경찰관이 먼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복례, 그 옆에 서 있는 며느리, 그리고 서류를 들고 있는 법무사를 차례로 살폈어요. 노인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윤복래 어르신 계십니까? 복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제가 윤복래입니다. 남자 경찰관이 며느리와 법무사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십니까? 며느리가 황급히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죠. 저는 며느리예요. 이 어르신 아들 부인이고요. 이분은 법무사님이시고요. 저희는 그냥 서류 처리 중이었어요. 학대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 경찰관이 복래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혹시 불편하거나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신가요? 복래는 며느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 순간 복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사실은요. 복래의 목소리가 잠시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이어졌어요. 제가 뭘 서명하려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밤에 갑자기 와서 빨리 사인하라고만 하고요. 제 팔목을 잡아서 아팠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요즘 기억을 잘 못하세요. MRI도 찍었어요. 뇌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남자 경찰관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보대출 동의서네요. 그리고 위임장도 있고요. 어르신, 이 내용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복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고요. 그냥 아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여자 경찰관이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밤 9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어르신께 중요한 서류 사인을 받으려고 하신 겁니까?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청을 받고 온 것뿐입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고 들었고. 남자 경찰관이 법무사를 쳐다봤어요. 밤 9시에 노인댁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을 진행하는 게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죠. 복래는 그 얼굴을 기억했어요. 보건소에서 봤던 직원이었습니다. 이정은입니다. 보건소 사회복지사예요. 정은이 경찰관들에게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제가 이 어르신 케이스를 몇 주 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어요. MRI 검사 결과를 확인했는데 치매 확정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미세혈관 질환 소견이 있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보호자분이 이걸 치매라고 주변에 알리고 다니더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은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어르신은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으세요. 단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지 기능 저하가 있었을 뿐이죠. 며느리분이 의도적으로 어르신을 고립시키고 외출을 제한하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으려 한 정황이 보였어요. 여자 경찰관이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을 걱정해서 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남자 경찰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복례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지만 그 눈빛이 복례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돌렸어요. 법무사도 서류를 챙기려다 멈췄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그 서류를 압수했거든요. 증거물로 가져가겠습니다. 며느리와 법무사가 경찰관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복례와 정은만 남았어요. 복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정은이 복례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제가 정말 미쳐가는 줄 알았어요. 제 기억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은이 복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은 멀쩡하세요. 단지 누군가가 어르신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을 뿐이에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걸 자백했다고 했어요. 아들의 빚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죠.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으려면 복례의 건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며느리는 복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보호자 권한으로 재산을 처분하려 했던 거예요. 인삼집에 특별한 약물을 넣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복례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떨어뜨렸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바꾸고 물건을 이상한 곳에 옮겨놓고 복례가 말할 때마다 또 깜빡하셨네요 라고 주입했죠. 그렇게 복례를 서서히 무너뜨린 겁니다. 아들 도연도 경찰서에 왔었어요. 복례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얼굴은 퀭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복례는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아직 아들을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석 달 뒤 법정에 섰습니다. 복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예전처럼 단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했습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물건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머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판사가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매일 아침 가져다 주는 인삼즙이 고마웠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됐고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무서웠던 건 제 기억을 빼앗아 간 거예요. 제 판단을 믿을 수 없게 만든 거죠. 저는 제가 미쳐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제일 끔찍했어요. 판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MRI를 무기로 쓴 순간 가족은 보호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됐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복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복례는 정은의 도움으로 정기적인 상담을 받았어요. 혈압 관리도 하고 수면 치료도 받았죠. 인지 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같은 공간에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있는 게 불편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복례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았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며칠 뒤 작은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복례는 그 새싹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례는 인터폰 화면을 켰어요. 정은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복례는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들어와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이제는 제 기억을 믿을 수 있어요. 제 판단도 믿고요.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복례는 베란다의 화분을 가리켰어요. 저기 봐요. 새싹이 났어요. 정은이 일어나 화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쁘네요. 뭐 심으신 거예요? 토마토요. 여름에 빨갛게 열릴 거예요. 복례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복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이제 내 이름은 내가 지켜요. 복례는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살랑거렸죠.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오늘의 사연 마음에 닿으셨나요? 잠시라도 공감하셨다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한마디 따뜻한 응원의 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갈빛 사연이었습니다.